통찰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를 당금질하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를 개발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통찰이다.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지은이 박경철, 발행 리더스북입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이 알려주는 부자들의 경제법책. 이 책은 경제 구조와 현상, 금리 철학과 지식부터 종잣돈 모으는 법, 부동산 증권 투자 전략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테크의 기본과 정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어떤 현상에도 상관없이 지키고 알아야 할 기본 원리를, 후반부에는 사회 구조적인 바탕 위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망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재테크의 목표로 삼고 있는 10억 만들기가 우리에게 재테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어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테크 전략보다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란 금리를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며 책 속에 일반 투자자가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자들의 경제 법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망 종목이나 개발 유망지를 알려주기보다 수요 공급 현황과 가격 논리를 통해 시장 전체를 읽는 눈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경제와 산업의 발달 과정을 함께 짚어가며 투자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3가지 기준. 당신이 재테크를 시작하려 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부자란 더 이상의 부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따라서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의 총량이 과연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때 재테크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남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을 모으는 데만 집착한다. 그러나 나의 자산은 통장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고정 자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나의 생산성이야말로 중요한 자산 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부가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윗길이다. 셋째, 은퇴 후 노후 자금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자산 가치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율의 개념으로 은퇴 후 노후 자금에 접근하도록 하자. 당신이 철학적으로 이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소 힘은 들겠지만 나름대로 매력적인 재테크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재테크로 재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그보다 높다면 실제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힘은 감소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유 자산 운용이 아닌 일반적인 재테크는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이 화폐로 지급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인플레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로 받은 돈으로 인플레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과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인플레 이하의 수익을 내면 손해를 보는 것이며, 아예 손실을 입으면 재산 손실과 더불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적게 이기면 손해고 많이 이겨야 이익이며 본전을 해도 손해라는 뜻이니 재테크란 시작부터가 불리한 게임이 되는 셈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 사용자는 공장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실물 자산은 인플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생산수단의 가치는 감가상각을 통해 떨어지고, 자본가 역시 은행에서 빌린 돈을 투입해서 감가상각과 금리를 보탠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획일적으로 특정 계급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본원적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생산을 늘리고 생산 비용은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자동화를 통해서 임금 총액을 줄이고, 노동자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 이것은 다시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부르고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생산물이 팔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대립과 공존을 반복하는 묘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은 경기에 대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는 가공의 화폐,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사업을 시작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다시 구매력을 높이고, 늘어난 구매력은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를 유발하지만, 이 인플레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의 구매 가치는 다시 하락한다. 그러나 그 결과 만들어진 댐과 고속도로, 다리, 간척지 등은 사회적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사회의 자산은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증가하며 고용과 소비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순한 사례만 들어도 인플레란 필요악이며 사회의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인플레는 노동자들의 자산 가치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 전 세계는 무려 15년 만에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금과 은, 석유 등의 원자재까지 전체 자산의 동반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물론 세계적인 통화 위기 이후 각국에서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구조 조정이란 가능한 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예금 자산에 적당한 금리의 이자가 붙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저금리 환경에서 생산시설의 투자에 나서지 못한 많은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개는 이 시점부터 인플레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점점 쌓이지만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이자가 낮아지면 결국 그 돈은 수익률을 찾아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상황, 즉 머니게임에 뛰어들게 된다.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즉, 부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가 움츠러들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WTO 체제와 FTA와 같은 자유무역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했다. 예전 같으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면 돈이 풀리고 수요 증가로 상품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요즘은 농산물이나 필수 소비재와 같은 제품들이 저임금 국가에서 싸게 들어오고 공산품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게 된다. 그 결과 자산 가치가 증가함에도 인플레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여전히 예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투자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 없는 성장, 즉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환경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으로 공평한 수익을 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만 계속 상승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람과 여전히 금리에 투자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산 평가액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 그 결과 자산 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하고 잔뜩 부풀려진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산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더디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바라고 금리 투자를 할 것인가?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옳으면서 모두 틀리다. 먼저 자산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금리 투자도 이제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인플레 대비 큰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는 무엇보다 리스크가 없다. 따라서 당신이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지금 금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반면 당신이 자산 운용에 자신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고 해도 그 역시 잘못은 아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자산 운용에 있어서 백화제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돈만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만큼의 자산 가치를 까먹고 있는 사람이다. 금리 철학이 투자자와 투기자를 가른다.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의 본질은 금리 기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첫째도 금리, 둘째도 금리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건물을 사고 싶다면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계산해보라. 그리고 시중 실세 금리와 비교해보라. 실세 금리가 현재 약 4.5% 수준인데 임대 수익이 7%가 나오지 않으면 세금을 감안할 때 그 부동산은 거품이다. 만약 사려는 부동산의 시가 대비 임대 수익률이 그 이하라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며 투기 거래 요인이 숨어 있다. 따라서 이때 건물 투자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투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 당신이 아무리 고금리를 찾아 운용해도 금리에서 수익률이 연 6에서 7%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금리를 통한 재테크를 포기하고 대체 투자 수단을 찾아라. 그 이유는 인플레와 세금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수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안전한 금리 투자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이 오히려 당신을 아무런 철학이 없는 투기자로 만들어버린다. 이 때문에 재테크 혹은 투자란 반드시 금리와 인플레의 두 가지 지표를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 인플레가 연 5% 이상인데 은행에 돈을 묻어두고 이자를 받기로 한다면 그것은 제살 파먹는 것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7%를 넘어서고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이자율과 인플레의 갭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가장 현명한 재테크 수단은 바로 예금이다. 이때 예금자는 투자자이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투기자다. 결국 당신의 금리 철학이 당신을 좋은 투자자로 만들기도 하고 무모한 투기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라. 주역의 계사전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된다는 뜻이다. 주역이라는 책은 변화에 대한 책이다. 변화는 역설적으로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지고지선의 이치다. 공자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7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는 주역의 근본 이치는 어떤 일이 막히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영원하다는 궁즉변의 이치를 설명하는 통변론이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이 차면 이지러지고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게 되는데 사물의 이치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것이 다함에도 변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요. 막혔다고 여겨지면 변화하여 그것이 서로 통하게 하면 영원할 것이다. 이렇듯 주역은 철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한다. 지금 막혔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변화를 모색하되 그 변화의 시점은 반드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가 되어야 한다. 아직 아침도 오지 않은 여명기에 햇살이 더디다고 석양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어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무모한 일이다. 성공을 꿈꾼다면 철저한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매너리즘이다. 요즘 화두가 된 블루오션 역시 막히면 변화라는 이치와 같다. 지금 당신이 막혀 있다면 무엇이 변해야 할지를 생각하라. 단 당신의 변화는 막힘에 대한 부정이지 도피를 위한 변명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당신이 막힌 이유가 나태함이라면 성실을, 자만이라면 근면을, 부족함이라면 단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부정이 전제되지 않은 변화는 도피일 따름이다. 주변에서 성실히 살았음에도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실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열심히 산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변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란 성실과 근면에 버금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혔다고 여겨지거든 변화하라. 이는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막히지 않는다면 나아가야 하고 막힌다면 그것의 원인을 자기 중심에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처지가 곤궁한 것이 단지 재테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지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실제로 자기의 본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재테크에서 성공을 거두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부분적인 문제라 여겨지거든 그 안에서 다시 변해야 한다. 종목 선택을 잘못해 주식 투자가 막히거나 업자의 말만 듣고 잘못 산 부동산에서 막혔다면 그것을 통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 방법은 오로지 변화를 잇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돈의 흐름도 삶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경기도 순환하고 유동성도 변화한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흐름만 믿고 안주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된다. 언제나 그 변화를 주시하고 막히면 반드시 먼저 변화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통변론이 가르치는 궁극의 이치이다. 살아남으려면 변화하라.
막히면 막힐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많이 변화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죽을 만큼 정진하라. 부를 꿈꾸는 3단계. 우리 시대 사람들의 부에 대한 목표는 생각보다 훨씬 소박하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일수록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만큼의 부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는 대개 다다익선이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실제 속내마저 무조건 많은 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1단계의 부, 일용할 양식을 위한 부. 대개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1차적인 부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부분이다. 이 나라의 건강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들이 가지는 가장 큰 목표는 나와 내 가족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는 그 상태가 나이가 들거나 은퇴를 하거나 혹은 실직이나 사고와 같은 불의의 환경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 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매일같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능시험 예상 점수를 계산해보며 한숨을 짓는 아이들의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문제만 더 맞추겠다는 각오로 공부하면 1년 만에 365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해 보는 것과 가장들이 자신의 아파트 시세와 저금 통장에 평가액을 더해보며 만약 지금 당장 실직한다면 한 달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는 심리는 50보 100보이다. 혹자는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풍요로워져서 빈곤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박탈감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과거 호롱불 아래에서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지 못하던 시절에 비하면 길거리 노숙자들의 배가 더 부를 수도 있지만 대신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상대적 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존재감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부의 본질은 무엇일까? 잠시만 한눈을 팔면 사방에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신문에 등장하는 바다 이야기 게임장 업주의 한 달 벌이가 수억 원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완 없고 주변머리 없는 내 삶이 더욱 고달파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지금 당장에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고 보면 빈곤감의 1차적 원인이 상대적이라는 말도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부에 대한 박탈감은 그나마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사람들이 말하는 배부른 논쟁일 뿐 여전히 우리는 절대적 기준에서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일용할 양식이란 문자 그대로 단지 양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고생한 아내의 손을 이끌고 고깃집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한 적금과 보험 등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 등이 있다. 더구나 이때 가장 큰 전제는 이 정도 지출에 대해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라면 이미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과거보다 늘어난 부에 비하면 과거 보통 사람들의 삶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렇지 못하다. 또 설령 당신이 지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20년, 3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만약 당신이 이 두 가지 전제가 이미 충족되어 있다면 이제 당신이 바라는 추가적인 부는 생존으로서의 부가 아니라 장식으로서의 부 혹은 도구로서의 부를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단계의 부,
이익녀를 누리는 부.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부란 무엇일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준비를 마친 당신은 이미 이익녀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 이익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현재 내 삶을 확장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부 그 자체를 하나의 철학으로 혹은 성취의 동기로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부를 2단계의 부라 부르자. 이때 당신의 목적은 그랜저나 최어맨을 타고 완벽한 방호가 제공되는 주상복합으로 주거지를 옮기며 당신의 자녀에게 타고난 능력 외에 플러스 알파를 보태주는 사교육을 시키게 되기를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머지를 누군가에게 덜어주고 나누는 삶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렇지 못하든 크게 문제가 없다. 문자 그대로 이룰 수 있으면 좋지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 당신의 부에 대한 철학이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투쟁하는 자와 잉여를 위해 분투하는 자의 갈망과 의지는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생존이지만 후자는 장식이기 때문이다. 3단계의 부, 권력이자 독배가 되기도 하는 부. 마지막으로 큰 부자, 즉 우리가 재벌급이라고 규정하는 부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처지나 상황이 아주 다르다. 이것은 시대를 규정하거나 혹은 시대를 선도하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가 가진 부가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부는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전부 쓰지 못하고 단지 부를 늘리는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다. 돈이란 내가 쓰려고 할 때 모두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부를 일구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목표를 이룬 성취감에 지나지 않을 뿐 이미 부가 아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라도 당신이 소유한 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은 그 부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그것을 지키고 늘리고 관리하는 데 봉사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내가 부의 주인이 아니라 부가 나의 주인이 된다. 내가 가진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보이지 않고 나는 단지 그 부를 이유도 없이 단지 말동구리처럼 굴리며 일생을 부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 이런 수준의 부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고 기준이며 때에 따라서는 나를 죽이는 독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확고하고 부를 다루는 그 자체를 장인 정신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대개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필요한 짐이며 고의일 뿐이다. 이것을 3단계의 부라고 하자. 1단계의 부를 위한 재테크. 이제 입장을 정리하자.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 즉 1단계의 부는 일생 동안 걱정 없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하자. 만약 거기서 굳이 과욕을 부린다면 잉여의 목까지 늘리는 것, 즉 2단계의 부를 목표로 하자. 당신이 재테크로 이룰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다. 만약 당신이 3단계의 부, 즉 시대적 부자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재테크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그렇다면 1단계의 사람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가장들 혹은 청년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재테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부란 구심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부는 그 크기가 클수록 위기를 만들고 가진 부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회를 위기로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전징후가 있는 대륙붕을 한 번 탐사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석유 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은 10% 정도이다.
그러나 이 탐사에서 석유가 발견된다면 그 가치는 100억 원이다. 이때 당신에게 1억 원의 돈이 있다면 당신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10억 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를 결정적으로 늘려줄 절호의 기회다. 이것은 곧 리스크와 기회란 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자산 규모 1,500억 원의 한국기업 지배 구조 개선 펀드, 일명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의 지분 5%를 취득하자 대한화섬의 시가총액이 단 이틀 만에 2천억 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대한화섬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10중 8구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것이다. 당신이 1,000억 원의 자산가라면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10억 원씩 사들일 수 있고 그 결과 설령 지금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시기의 문제일 뿐 당신은 최악의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도 남는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더구나 이때 투자된 돈은 당신 자산의 고작 5에서 10%일 뿐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당신은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의 잉여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이고 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당신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여유만만하게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보다 100배나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다. 따라서 당신은 불가피하게 리스크를 안고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하지만 사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자체가 곧 위험이다. 그래서 당신은 두어 번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운이 좋아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더라도 다시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이 되기가 쉽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결국 당신의 성과는 50%에 수렴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눈에 보이는 계산법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일용할 양식을 확보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고수익을 쫓지도 말아야 한다면 그저 좌절을 씹으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가장 유리한 방법은 고수익을 추구하되 당신의 범주에서 가능한 한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즉,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되 당신은 그와 더불어 재테크 외의 부분에서도 부단히 수익을 늘려가면 지금 당신이 가진 리스크가 그만큼 기회로 바뀐다는 것이다. 5천만 원의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혹은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그 외에는 단돈 10,000원의 여유도 없다면 이미 당신의 투자는 리스크의 그물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매월 100만 원씩의 추가 수익을 당신의 본업에서 낼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신의 리스크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 자산 가치란 결국 단기적으로는 파동을 그리며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당신의 투자가 지금 당장은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보전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기다릴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는 인내심이라는 양분으로 자란다. 당신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1차적 목표가 절박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본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재테크란 그러한 전제에서 당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단계의 부를 위한 재테크. 이번에는 1단계의 목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2단계의 부를 얻기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앞서의 경우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공 확률도 높다. 당신은 이미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이루면 좋고 설령 이루지 못하더라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이 경우에는 절박함이 없고
내가 가진 부의 전부를 던질 이유도 없으며 실제 그리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리스크로부터는 상당히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알려주려 들지 않아도 스스로 자산을 배분한다. 이때 그 사람의 투자 자산은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누적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사실 이 경우가 재테크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으로 재테크에 대한 안목만 키우면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앞서 1단계에 해당하는 다수의 절박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판돈을 느긋하게 나누어 챙기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1단계의 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본업에서 이루고 2단계의 부는 재테크로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조급하다. 그리고 신랄하게 말하면 그 내면은 스스로의 본업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고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재테크에서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리스크에 노출된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란 동일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전부 기회로 바꾸는 역량이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공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고민해보라. 혹시 내가 재테크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좀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파울 라인에 발을 디디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3단계의 부를 위한 재테크. 시대를 관통하는 부 혹은 시대를 규정하는 부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지금 당장 재테크 따위는 잊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 산업의 미래와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동물적 감각, 그리고 용기와 운이 동시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돈을 굴려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저 당신의 통찰과 안목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나아갔을 뿐인데 어느 날 당신에게 주어지는 산타클로스의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마지막 3단계의 부자가 된다면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는 과정보다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정도의 부를 이루는 것은 오로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지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이란 일정 수준 이상이 쥐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의 구심력으로부터 도피하고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주영 씨처럼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마지막까지 떨어진 구두와 해진 단벌 양복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융통성이 없거나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과정을 통해서 돈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부자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당신이 1단계의 부를 목표로 한다면 재테크와 삶,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재테크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덜 자고 1시간 더 일하면서 스스로를 담금질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과정만으로도 재테크의 승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다. 당신이 2단계의 부를 목표로 한다면 그때는 재테크의 노하우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스스로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작은 목표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신의 머릿속은 주식 시세나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물결을 고민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당신의 전 생애를 걸고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란 무엇인가? 필자는 항상 이 말로 인해 스스로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결단코 없다. 단지 달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율배반적으로 필자의 책에 등장하는 출판사의 저자 소개에는 전문가라는 말이 최소 두세 번쯤 나온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은 교재를 찾는 일이다.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과 자화자찬이 담겨 있고 가끔 실패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에는 별반 다름이 없다. 경제신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코멘트가 실린다. 그리고 그곳에는 부동산 전문가, 은행 PB,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분석과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 원고를 기고하거나 혹은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금과 옥조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필자를 포함한 그들은 왜 그곳에다 글을 적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일까?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문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증권시장이 급락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지지선과 목표가를 이야기하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족집게 부동산 도사는 왜 스스로가 그 땅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는 것일까? 주식에 도통한 전문가들은 왜 사람들에게 투자 유망 종목을 추천하면서 스스로는 그것을 사지 않는 것일까? 이미 그들이 충분한 부자이기 때문일까? 아쉽게도 그곳에 돈의 논리가 숨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종목, 어떤 대상이라도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격이란 당시의 사람들의 심리의 반영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 그것이 항상 들어맞는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이란 대상물을 사고 파는 행위로서 존재한다. 또 대상물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견 차이가 가격이다. 이때 누군가가 상승과 하락의 방향을 모두 맞춘다면 시장은 그 사람이 장악하게 된다. 복리 효과를 감안한다면 누군가가 거래에서 연속적으로 100번 이상 방향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지구를 살 수도 있다. 시장이나 가격은 예측 불가능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 그렇다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복잡하고 정교한 개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는 절대 가격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초보자의 행운처럼 인간의 행위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방향성을 타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날지 몰라도 그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그것은 평균에 회귀한다. 전문가란 이러한 방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파란 깃발을, 북쪽으로 불면 빨간 깃발을 든다. 줄곧 북풍이 불다가 지금 남풍이 불면 10분 후에도 남풍이 불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1분 후에 동풍으로 바뀌면 그때는 다시 노란 깃발을 들면 된다. 전문가들은 남풍이 불면 파란 깃발을 들 줄 아는 사람이고 초보자들은 남풍이 불 때 다음에는 북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서풍으로 변한다면 두 사람이 다 틀리지만 이때 전문가는 다시 녹색 깃발로 바꿔들고 초보자는 이번에는 북풍 차례라고 기다린다. 다시 말해 전문가는 모멘텀을 설명하는 해설자이다. 그들은 지난 1년간 부동산이 올랐으면 내일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지난 3년간 집값이 평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었다면 비록 조정은 있더라도 여전히 부동산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대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옳다. 지금 주식시장의 전문가들 중에는 주가가 상승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해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전망하는 인류 전문가들이 많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중 상당수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싱가포르, 홍콩으로 도망을 가거나 스스로가 거덜난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하는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땅을 사서 소문을 낸 다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을 할지언정 절대로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법은 없다.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입장과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증권 계좌에 5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의사결정 구조는 분명히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그 5종목이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금 당신에게 여윳돈이 생겼는데 그 5종목을 살 것인가를 자문해 보면 아마 그 중에 80%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만약 그에 상당하는 돈이 있다면 은마 아파트를 사겠는가?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입장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보유자의 심리와 전문가의 심리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려고 할 때 당신은 이미 전문가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무엇인가를 사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범부가 되고 당신의 손에는 파란 깃발만 쥐어지거나 혹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7빛깔의 무지갯빛 깃발이 들려질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생각이란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고 초보자란 스스로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실제 투자에서 전문가의 생각이 일부라도 유용하다면 그것은 전문가가 현자이거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된 사람과 직업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전문가는 자신의 계좌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전망을 하면 대개가 틀리고 자신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개 평균보다 나은 결과를 거둔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축구 경기를 보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현재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경기 전체를 조망할 수 없다. 그는 단지 지금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뿐 자신의 시야 밖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는 선수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연신 선수들의 움직임을 질타한다. 하지만 막상 그에게 축구화를 신겨서 경기장으로 내려보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벤치 워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축구 해설자의 경기 설명은 가끔 내가 모르는 용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궁극적으로 경기를 즐기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 역시 한 사람의 해설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필자는 신문선보다는 차범근이고 싶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싶을 뿐이다. 재테크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단지 객관적 관찰자의 이야기로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들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경철님은 본명보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외과 전문의인데요. 그는 본업에서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관해서도 투자자와 강연가, 칼럼니스트로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여러 저서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많은 활동을 이어갔던 2006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경제학 서적으로 생각되지만 저자는 경제학 서적이라기보다 한 개인이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이해하고 고민해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은 책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경제학 이론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친절한 설명이 없으며 조금 덜 재밌고 어렵게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는 돈을 벌게 해주는 원리나 부자가 되는 방법론들이 가득한 책들에서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내볼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개념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봤는데요. 특히나 첫 발간된 지 17년이 지난 책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부분도 있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생각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박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서 책을 읽어 나갔고 역시 읽는 동안 쉽지 않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보고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책이었기에 공부를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저자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 재테크에 임하는 자세를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풀어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자의 시장 예측과 부자 철학에 관해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책을 쓸 당시 20년 경력의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에 임하는 마인드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이 새겨야 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읽어 나가기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벽에 부딪히는 만큼 식견을 넓혀주는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